세 번째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첫 번째 지문만큼은 아니지만 이 지문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천천히 다시 독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서, 즉 우리가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어?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측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것이 원인이 된 불확실성이다. 즉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위험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나는 분명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바로 위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5번에서 볼게요. 어디에 기인하다 하면 우리 보통 뭐가 원인이 되다 이런 의미잖아. 그지? 무엇이 원인이 되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고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 환위험은 환위험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것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자, 환율 변동은 얘들아 두 가지예요. 어떻게? 환율이 올라가거나 환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지? 자, 이렇게 환율이 변함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변할 가능성의 정도를 환위험이라고 한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인 것 같은데, 자, 이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 잘 봐야겠지? 이익의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현재의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환위험이라는 용어만 보면은 뭔가 위험하니까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만을 포함하는 개념 같은데 그게 아니라 환율이 바뀜으로써 분명히 우리가 이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익을 볼 가능성까지 포함을 한다. 어찌됐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어느 방향으로도 어느 방향이든 내가 지금 예상했던 그 기대와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 환위험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익의 가능성도 포함한다. 요거는 우리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둬야겠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 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환율 변동은 알겠는데 환 노출은 뭐지? 일단 볼게. 환율 변동 곱하기 환 노출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둘을 곱한 값이 환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환 노출은 우리가 모를까봐 말해주네. 환 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 빼기 외화로 표시된 부채 또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빼기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을 의미하는 순노출로 측정할 수 있다. 무엇을? 환노출로요. 자, 그러면서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 이걸 한 번에 이해했다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요.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을 친구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보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이 환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환율 변동 곱하기 환 노출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이 개념을 실제로 모른다 할지라도 보통 환율 변동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수록 환위험은 커지는 걸까 작아지는 걸까? 그렇지, 당연히 커지는 수밖에 없겠죠. 이 둘의 곱시 환위험이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직 환노출의 개념 모르지만 환노출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환위험의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얘도 역시나 줄어들겠죠. 어쨌든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환노출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외화 표시된 자산 빼기 부채, 부채는 빚이다 그지? 외화 표시된 현금 유입, 나에게 들어올 금액 예상액 빼기 현금 유출 예상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환노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화야 얘들아, 외국 돈. 이 외화 자산 혹은 나에게 들어올 돈에서 뭘 빼라는 거야? 내가 뭐 갚아야 하는 빚이나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나가야 하는 유출되는 돈, 이걸 뺀 금액을 환노출이라고 한다. 이걸 의미하는 이 순노출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환노출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얼만큼의 뭐 돈이 노출되어 있냐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숫자를 넣어 생각을 해보면 돼. 나는 유입되는 건 플러스 500만 원. 나에게 이제 들어올 거야 이 돈이, 혹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유출될 돈, 이제 나에게서 나가야 하는 돈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 나가야 돼. 자, 이 돈을 빼면 나는 플러스 400만이 남는다 그지? 근데 오히려 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난 지금 빚이 500만 원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자산 결국 400만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둘 중에 얘들아, 순 노출이 큰 건 뭘까? 크니까 뭔가 플러스가 더 크려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순 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 노출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 얘네의 절대값은 전부 40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중요한 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환 노출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왜 계속 생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순노출의 값이 클수록,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 그럴수록 환 노출 값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다음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10원 떨어졌대 환율이.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100만 원의 손해를 본다. 그리고 1만 달러인 기업은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번에 이해된 사람은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혹시나 이해 안 됐을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그냥 정말 간단한 지식만 있으면 돼. 자, 우리가 손에 1달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1달러가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야. 1,000원. 즉 나는 1달러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돈 1,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지금 본문에서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했다. 즉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달러가 이제 10원 하락해서 얼마가 됐다? 맞아. 990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1달러가 마이너스 10원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이 있대요. 자, 순노출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위에서 나왔었어. 요거. 자, 이 순노출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국 돈, 외화 자산 빼기 나한테서 나갈 돈, 유입되는 돈 빼기 유출되는 돈,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걸 순노출이라고 한다 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달러인 기업이 있대요. 유입 유출 다 계산했을 때 총 10만 달러의 순노출을 가진 이 회사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를 손해보는 걸까? 1,000원에서 990원. 겨우 선생님은 10원을 잃었지만 얘네는 얼마를 잃는 거겠어? 10만 달러. 1달러가 10만 달러가 됐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0원을 해봐. 얼마? 맞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곱하기 마이너스 10원 하면은 100만 원.
100만 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의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순노출이 1만 달러인 곳은 얼마겠어? 1만 곱하기 마이너스 10원을 해서 얼마가 마이너스다? 맞아.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겠죠.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환율 변동과 달리 환 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 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환율 변동은 세계 정세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환 노출이라는 것은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 환 노출이라는 이 개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입되는 돈이 만약 정해져 있으면 유출되는 돈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통제를 해야겠죠? 아니 유입되는 돈을 늘린다던가 어쨌든 이 환 노출은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 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환 노출,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 노출을 늘려야겠어, 줄여야겠어? 맞아. 당연히 줄여야겠죠. 그래야 환 위험이 줄어들겠죠. 왜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여기 환 위험은 이 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했지? 그러니까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 노출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환 위험 관리 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환 노출을 관리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뜻하는데 이걸 해지 기법이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해지 기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냐, 사실은 이 환 위험을 어떻게 줄이냐,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환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 해지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환 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이 다양한 기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해지 기법이겠죠. 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 다양한 기법을 비교하여서 효율적인 환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결국 문장은 길지만 환 노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있다. 이걸 잘 써야 된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 볼게요. 해지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진다. 얘들아, 수반 어떤 의미인지 대충 생각을 하고 선지를 봐야 돼. 같이 동반되는 동반되어 생기는 이 정도 의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B. 어떤 일과 더불어서 동반되어서 생긴다, 수반된다, 맞는 의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환 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에서 말한 이 환노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환노출 중에서도 거래 노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외화를 거래하는 이 외국 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어쨌든 환율이 바뀜으로써 발생하는 차익, 수익 또는 환차손, 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거래 노출, 즉 이 외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이나 이 손해가 발생하는 정도를 거래 노출이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거래는 이미 끝났으나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거래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만약 다르다면 그 사이에 얘들아 환율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사이에 환율이 올라가 버려서
내가 더 많은 결제 대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서 나는 더 결제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환율 변동에 의해서 그 가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됐죠?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노출을 관리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한 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환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지? 자, 첫 번째가 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 외부적으로 이거는 외환시장, 금융상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 자, 보겠습니다. 내부적 관리 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네팅과 매칭 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부적 관리 기법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순노출, 환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노출을 줄이면 환노출, 환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이걸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거 볼게요. 아까 했던 개념이야. 자, 이 순노출이 무엇이었냐면 순노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 혹은 나에게 유입될 들어올 이 외화 자산이야. 그 금액에서 외화 부채, 내가 갚아야 할 빚이나 나가야 할, 유출되어야 할 돈, 그걸 뺀 걸, 요거를 이 순노출이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이 절대값을요. 이 금액의 절대값을. 그러면 얘들아, 이 순노출을 줄이면 환노출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환노출 줄어들어. 왜냐하면 환노출은 순노출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거든. 그러니 순노출의 값이 줄어들면 환노출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환노출이 줄어들면 환위험은 어떻게 되겠어? 그 위험의 정도도 줄어들겠죠. 왜? 둘의 곱셈이 바로 환위험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혹은 이 순노출의 절대값이 커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순노출의 값이 커지는 걸 방지한다. 그 조치가 네팅과 매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네요. 먼저 이 네팅이라는 것은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상쇄한 후 서로서로 없앨 거 다 없앤 후에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한 번에 이해됐으면 바로 넘어가세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됐을 사람들을 위해서 채권, 채무 몰랐으면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채권은요, 돈을 받을 권리야. 채무는요, 돈을 갚을 혹은 돈을 줘야 할 의무입니다. 됐죠? 무, 이 차이 이해해야 돼. 근데 이걸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둘이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한다. 서로 없앨 거 없앤 후에 차익만을 결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겠죠. A 지사가 있고요. B 지사가 있어요. A 지사가 B 지사한테 줘야 할 게 100만 원이어서 100을 바로 결제하고 그다음 또 100을 줘야 해서 또 100을 줬어. 근데 이번엔 B 지사가 A 지사에게 줘야 할 게 300이었어. 됐죠?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결제를 하면은 지금 3번의 결제를 했다. 그지? 근데 이 네팅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매번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정 기간 쭉 지난 후에 없앨 거 다 없애고 차액만 결제하자.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이걸 합치면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면 돼? 맞아. B 지사가 A 지사에게 100만 원만 주면 끝이 납니다. 3번 거래할 거 한 번만 거래를 하면 끝이 난다는 것이죠. 됐죠? 이게 바로 네팅이라는 방법이란 겁니다. 자, 채무관계를 상쇄한다. 이거 C 한번 5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요.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진다? 근데 이 상쇄한다는 건 반드시 상이 서로 상자야.
서로서로 없앨 걸 없앤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서로서로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번이겠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답이 3번이고요. 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이때 차익을 결제할 결제 통화와 시점을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어떤 돈으로, 뭐 달러로 할 건지 원으로 할 건지 파운드로 할 건지 등등, 그리고 시점, 언제 이거를 우리가 다 관계를 정리할 것이냐, 그걸 선정해야 하는데,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 다자간, 그러니까 3개 이상이니까 A, B, G 아니라 뭐 또 C 지사까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채권 채무 관계가. 그럴 경우에는 그룹 내에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해서 다각적으로 상계하고 순차익만을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자, 상계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꼭 알아야 돼. 주석도 안 준 거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계는 뭐냐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 금액 중에 이제 같은 금액을 소멸시킨다. 소위 말해 그냥 쌤쌤이 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이제 선생님이 허수정 선생님이랑 뭐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었어. 저녁값이 2만 원. 이건 선생님이 냈어. 그리고 이제 허수정 선생님과 선생님이 이제 카페에 갔어. 카페에서 허수정 선생님이 이제 2만 원을 또 긁으셨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나누기 2 하면은 10,000원을 이제 허수정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허수정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또 10,000원을 줘야 돼. 근데 이거 어차피 금액 똑같잖아. 서로 주고받아야 할 돈이 똑같으니까 다 쌤쌤이 치자, 상계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상계하자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상계를 하더라도 어쨌든 차익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차익만을 개별 회사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중앙센터에서. 됐죠? 자, 그럼 이 네팅을 왜 하는 건데? 이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충분히 절감될 것 같아. 왜? 먼저 얘들아, 여기서는 3번이나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은행 수수료 생기겠죠. 근데 이 딱 한 번만 하면은 그만큼 은행 수수료가 줄어들겠지? 은행 비용 절감 되겠네. 그리고 환 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네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3차례의 환 노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A지사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 B지사에게 이렇게 달러를 보낼 때는 환율이 높았어. 근데 하필 딱 우리가 돈을 받는 시점에서는 환율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3번의 환노출이 발생하면 이 환노출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거래 시와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혹시나 이 결제 시점이 늦어져서 이때 결제했으면은 이 환율이 좋아서 되게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결제 시점에 따라서 뭐 환율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뭐 나는 달러를 주고 쟤는 원을 주고 누구는 N을 주고 이렇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다는 게 네팅입니다. 됐죠? 이제 이 매칭이 나오는데 우리 까먹기 전에 네팅과 관련된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 기억에 대한 것만 보자. 이 네팅. 자, 네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어? 우리 그냥 다 쌤쌤 칠 거 그냥 쌤쌤이 치자. 즉 상계할 건 다 상계하고 차익만 계산하자라는 것이었죠. 자, 1번 선지 볼게요. 기억은 실제 결제 대금을 지불할 때 거래에 사용된 통화와 다른 종류의 통화가 사용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누구는 달러를 쓸 수 있고 누구는 원을 쓸 수 있고 누구는 N을 쓸 수 있다. 맞습니다. 1번 맞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번 넘어가고, 자, 3번. 기억을 사용하면
실제 결제 금액이 거래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는 어떨 때 달라질 수 있을까, 얘들아? 이 실제로 거래했던 그 당시의 환율,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제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이 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반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3번도 맞아. 일단은 다음 4번. 기억은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업 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거과 관련해서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네팅은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 지사 상호 간 발생하는 관계를 결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내 중앙결제센터가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를 해준다. 그러니까 얘들아,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업 간의 거래 적용이 가능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동일 기업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네팅은. 그러니 이건 답이 4번임을 알 수 있죠. 니은은 여기 선지 보지 않아도 돼.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엔 네팅에 이어서 매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럼 매칭은 뭔데? 자, 볼게요. 매칭은 외화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뭔 소리지? 자, 예를 들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됨으로써 환 노출이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환 노출이 뭐였냐면 얘들아, 혹시나 또 까먹을까봐 이 외화가 유입되는 그 돈에서 외화가 유출되는 금액을 뺀 거, 요걸 환 노출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지금 어떠냐면 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 대금을 지급받아야 돼. 뭘로? 달러로 지급을 받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또 이제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잖아. 이 부품을 사야 하는 곳에도 돈을 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이니까 원으로 줄 수 있는데 원으로 주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달러를 준다는 거야. 왜? 달러가 유입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달러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 부품도 똑같이 달러로 100만 달러를 준다. 그러면 환 노출 금액이 얼마? 0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0원이니까 환 위험 자체가 환 노출이 없으니 환 위험도 없겠죠. 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 네팅은 어떠냐면요. 동일한 그룹 내에서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아까 봤었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적용되는 게 네팅이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매칭은요. 동일 그룹 내뿐만 아니라 제3자 간 거래에도 자주 적용된다.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제3자 간의 거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직 이 얘네의 그 거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동일한 그룹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매칭이다. 됐지?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좀 들었을 거야. 근데 진짜 이 100만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어긋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환 노출이 발생하므로 외화거래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환 노출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돈을 우리가 3월에 받았다고 치자. 근데 부품은 4월에 샀어. 얘들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환율이 얼마나 변하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유입, 유출, 요 금액, 이 환 노출의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외화거래 발생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점을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유입, 유출이 일어나는 시점을 어떻게? 그렇지. 최대한 비슷한 시점으로 일치시켜야지 환노출이 0에 가까운 금액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적이었고요. 이제 이 외부적 관리 기법을 말해주네요. 환노출, 환위험을 줄일 수 있는 외부적 관리 기법은 매우 다양한데 선물환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가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겠네요. 자, 이 선물환은 주석을 보면 어떠냐면요. 외화를 언제 인수하고 언제 인도하고 그러니까 언제 뭐 사고 언제 주고 금액, 환율 이런 조건들을 모두 정해놓은 외국 돈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잘 모르겠으면 요거 계속 이어서 보면은 됩니다. 자, 선물 환 해지는 이 첫 번째 선물 환 해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네요.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 환율로 미래의 만기일에 인수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선물환 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선물환 해지라는 것은요. 딱 환율을 미리 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 선도 환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딱 환율을 몇 퍼센트 1달러는 한화 몇 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미래의 만기일에 이제 서로 인수인도 하기로 한 그 선물한 계약을 실시할 때 그때 정해 놓은 환율로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걸 통해 환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선물환 해지는 이미 정해 놓은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뭐 주고받을 걸 주고받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환위험 관리가 되겠네요. 왜냐면 환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선물환 해지는. 그지? 자, 이 선물환 계약은 거래 체결 시가 아닌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체결할 때는 뭐 돈을 주고받고 그게 아니라 딱 만기가 됐을 때 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환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매도는 내가 판다, 내가 준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문장이 되게 어려운 게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 뭐 어떤 내용이 생략된 것 같아 얘들아? 자, 잘 생각해봐. 지금 나는 선물환 계약을 누군가와 맺을 거야. 그지? 내가 있으면은 이 선물환 계약 상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뭐 이 환율에 따라서 뭐 돈을 주고 받자 선도 환율도 정해놨어.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 얘를 내가 A 기업이라고 할게. 이 기업은요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한다, 준다. 줌으로써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상하지 않아? 주기 전에 뭘 했었어야겠어? 당연히 먼저 이 선물환 계약을 했어야겠지. 즉, 이 기업은요, 뭘 했었냐면 이전에 계약 상대와 선물환 계약을 먼저 맺었다. 맺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그걸 매도한다는 것이죠. 그걸 판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됐다면 이 예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 자, 볼게요. 우리나라 A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고 치자.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미국이 A기업에 줄 것입니다. 됐죠?
A기업은 현재 환율은 1,000원이지만 3개월 후 1,250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3개월 후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에 환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으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15억 원이 되어서 아주 큰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100만 달러를 받게 되지만 만약에 이 환율이 1,500원이 된다? 그러면 나는 15억 원을 결국 한국 돈으로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예상과는 달리 환율이 800원으로 하락을 한대. 그러면 나는 8억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야. 한국 돈으로. 그래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환율이 800원이면 나는 8억 원을 한국 돈 8억 원밖에 벌지 못하는 이런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A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 환율이 1,200원인 즉 미리 정해놓은 환율이 1,200원인 선물환 이 계약을 매도한다면 판다면 3개월 후에 어쩌고저쩌고 12억 원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생략된 문장이 있어 얘들아. 일단 이 선물환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했어야 됐을까? 그렇지. A기업이 선도환율 1,200원인 선물환을 먼저 매수,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겠죠. 선물환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환 계약 상대와 A기업은 미리 이 미국에서 100만 달러를 받기 전에 어떤 계약을 맺었었냐면요. 3개월 뒤에 우리가 거래를 할 것인데 그때 선도 환율은 우리는 미리 환율을 정해놓자. 얼마로? 1,200원으로. 그 당시의 환율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1,200원 기준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 라는 계약을 둘이 맺었었다. 라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냐면 이걸 매도한다는 자체가 당연히 계약을 했으니까 매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출제한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용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게 매끄럽지 않게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은 요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A기업이 나중에 선물안을 팔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때 매도하면 3개월 후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이 100만 달러를 인도하고 A기업은 12억 원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3개월 뒤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선물한 계약 상대와 계약을 했어 A기업이. 자,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미국이 이제 진짜 A기업에게 100만 달러를 줍니다. 자, 그러면 A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선물한 계약 상대에게 자, 내가 100만 달러 줄 테니까 우리 그때 계약했던 이 선도 환율에 따라서 돈을 줘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A기업은 결국 얼마를 벌게 되는 거야? 맞아. 12억이라는 우리 돈을 벌게 됩니다. 됐지? 자, 12억 원을 그래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선물한 해지는 환 위험을 안전하게 제거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제거했어 얘들아?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내가 100만 달러를 받았어. 달러를 유입된 그대로 이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줬으니까 유입된 거 100만 나로부터 유출된 거 100만 이러니까 아주 환 위험을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지? 이로 인해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하는 경우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든다. 얘들아, 이익의 기회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는 이 A기업은 이 1,200원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100만 달러에 대해서 12억 원을 돌려받았어. 근데 만약에 그 시점에 환율이 1,500원이었으면 15억을 벌 수 있었는데 사실 3억을 못 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선물환 해지를 계약함으로써. 자,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근데 환위험까지 관리하기 위한 옵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통화 옵션 해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익의 기회까지 잃지 않으면서 환위험까지 줄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 통화 옵션 해지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화 옵션이란 외환을 외국 돈이죠. 이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약정된 즉 약속으로 정해둔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다. 매입은 얘들아 알지? 사는 거. 매도는 내가 파는 거야.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만기일에 팔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미리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계약을 통화 옵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한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던 그 선도 환율, 선물환 해지의 선도 환율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요. 이때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콜 옵션이라 하고 즉 내가 미리 약정 정해져 있는 그 환율 가격으로 그걸 매입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옵션을 콜 옵션이라 하는데 내가 사겠다라고 뭐 불러서 콜 옵션인가? 자, 그다음 매도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풋 옵션이라고 한다. 풋은 뭔가 놓는 거니까 나 이제 팔게 하고 이렇게 탁 돈을 내놓아서 그런가?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었어 풀면서. 자, 어쨌든 이 옵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콜 옵션은요. 환율이 상승할 때, 풋 옵션은요.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환율 상승 위험과 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혹시 이게 한 번에 이해됐으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해를 잘했어. 혹시나 또 이해가 안 됐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통화 옵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 역시 외환, 즉 외국 돈이죠. 이 외환을 미리 약정된 정해진 가격으로 이 정해진 가격이라는 결국은 이 환율에 상관없이 딱 그 정해진 가격으로 외국 돈을 매입, 사거나 매도, 팔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정해진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선물환이랑 별 다를 게 없는데 자, 여기서 보면 콜 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이익이라고 합니다. 왜 환율이 상승할 때 이익일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현재 시점에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는 미리 가격을 정해뒀었어. 어떻게? 1달러 1,000원이라고 요렇게 미리 정해놨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콜 옵션 이제 내가 외환 달러를 살 거야.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 1,500원까지 올라갔어. 하지만 나는 환율이 올라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왜? 나는 1,000원으로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달러를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싼 값에 달러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콜 옵션은요. 환율이 상승할 때 이익이다. 그럼 풋 옵션. 내가 환율을 이제 매도하는 상황이야. 매도하는 상황. 이제 환율이 아니라 달러를 파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는 환율 하락할 때 이익이라고 해. 왜? 자, 봅시다. 지금 1달러가 이제 많이 떨어졌어. 800원으로 떨어졌어. 근데 우리는 이미 정해놨었어. 얼마로?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처음부터 정해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1달러 팔고 800원 받을 때는 얼마 받을 수 있다? 나는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파는 이 풋옵션에서는 환율 하락할 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됐죠?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나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얘들아, 통화 옵션이 선물한 계약과 어떤 점이 유사한 것 같아? 자,
아까 위에서 나왔었어.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선물환 계약 역시 이 선도환율이라는 요렇게 이미 1달러를 얼마로 바꿀지에 대한 이 환율이 정해져 있었어. 그다음에 통화 옵션 역시 어떻냐면요. 환율에 상관없이 이 외환을 얼마로 바꿀 것인지 굵기가 얼마를 바꿀 것인지 정해진 가격이 있다라고 나왔었어. 그래서 이 점은 둘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더 잘 봐야겠네.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이 통화 옵션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할 때는 오케이, 통화 옵션 선택할게요. 근데 굳이 통화 옵션 선택할 필요가 없다. 지금 환율 상태가 너무 좋다. 그러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이 점을 통해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 얘들아. 어떤 내용이냐면 이 차이가 바로 선물한 계약과의 차이래. 그러면 이 선물한 계약 같은 경우는 얘들아, 내가 선물한 계약 상대와 이 계약을 일단 맺고 난 뒤에 이 선도환율 요렇게 적용을 해서 계약을 실행할지 아닐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걸까 아니라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선택이 불가해.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얘는 무조건 계약을 했으면은 그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하니까요. 자, 다음 볼게요. 이 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이 통화 옵션 이제 이 팔려는 이 사람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하게만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자에게 어떤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정확히는 뭔지 여기까지 봐서는 모르겠다, 그지? 이제 예를 들어주네요. A 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위와 동일한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이 상황이겠죠. A 기업이 지금 요렇게 이 100만 달러 받아서 이 계약 상대에게 요렇게 계약 상대와 주고받던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행사 가격이 아까 말한 우리 요 가격 즉 선도환율 1,200원이라는 말과 똑같겠네요. 정해진 가격 1,200원이야. 달러를 바꿀 때 1,200원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자,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인 풋 옵션을 매입한다면 A가 풋 옵션을 매입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3개월 후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글로 쓰자면 지금 A 기업이 있어. A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 풋옵션이라는 걸 풋옵션을 매입했다. 이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로 1달러를 1,200원. 1달러를 이렇게 1,200원으로만 딱 정해 두었다. 그 나중에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3개월 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됐죠? 대신에 프리미엄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 1달러당 10원. 1달러당 10원. 됐죠? 1달러. 됐지? 자, 이렇게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건 3개월 후 환율에 따라서 내가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환율이 나중에 이 3개월 뒤 환율이 1,200원 이하로 떨어졌다면 옵션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이 풋옵션이 무엇이었냐면 얘들아 아까 풋옵션은 달러를 지금 내가 파는 상황이야 그지? 자 파는 상황인데 환율이 1200원보다 낮아. 자, 환율이 1200원보다 낮아. 예컨대 지금 환율이 1000원인 상황입니다. 근데 나는 달러를 팔았을 때 돈을 최대한 많이 벌고 싶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요 풋옵션 행사를 해야겠지. 왜? 나는 1달러 팔면 지금 1000원밖에 못 받는데 풋옵션에 따라서는 1달러에 1200원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행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옵션을 행사하여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옵션 프리미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차감하면 11억 9천만 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맞는지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면요. 아까 A기업이 이 100만 달러 받았잖아. 그지? 이 100만 달러와 관련해서 지금 나는 100만 달러를 1200원으로 그러면 얼마일까 얘들아? 12억이야. 12억. 아이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뭘 빼줘야 돼? 12억에서 프리미엄을 떼고 줘야 돼. 자, 프리미엄은 1달러당 10원이었어. 근데 얘는 100만 달러지? 그러니까 10원 곱하기 100만 원. 얼마야? 1000만 원인 거야. 1000만 원. 진짜 계산하면 11억 9천만 원이 되겠네요. 됐죠?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만약 높다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외환 시장에 팔아서 11억 9천만 원보다 더 많은 외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환율이 1200원보다 높아. 예를 들어 뭐 2000원이야 환율.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1달러를 팔았을 때 2,000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내가 계약해 놓은 1200원 받는 상황 너 이러면 1200원에 팔겠어? 절대 안 팔지. 2,000원에 팔겠죠. 2,000원을 받는 것이겠죠. 2,000원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환시장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통화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대로 이 2,000원을 팔아서 11억 9천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 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본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자, 일단 내용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